죽는 날까지 피곤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살았던 분들입니다. 너무 많이 붙잡고 너무 많이 책임지고 너무 많이 걱정했던 분들입니다. 열심히 산 죄가 노후를 망치고 있습니다. 노후는 갑자기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무거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무겁습니다. 어제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온몸이 뻐근합니다. 약속 하나 다녀오면 다음 날 하루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전화 한 통 끊고 나면 왠지 마음이 탁 눌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정말 괜찮은 걸까요? 괜찮은 게 아닙니다. 이미 한계를 넘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왜 이렇게 사는 게 버거울까? 왜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을까? 왜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허전할까? 은퇴도 했고 자식도 다 컸고 큰 빚도 없는데 왜 더 편해지지 않는 걸까? 이 질문들이 마음속에 떠오른 적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몸은 65인데 마음은 아직도 45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 간격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노후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오늘도 더 하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더 만나고 더 신경 쓰고 더 걱정하고 더 책임지려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먼저 멈춥니다. 그때는 선택이 아닙니다. 강제로 멈추는 겁니다. 65이 넘으면 인생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편안하게 사는 분들과 죽는 날까지 피곤하게 사는 분들. 그 차이는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됐는지도 아닙니다. 무엇을 줄였느냐의 차이입니다. 줄인 분들은 날이 갈수록 가벼워집니다. 줄이지 못한 분들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오늘 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를 아직도 붙잡고 계신다면 노후는 절대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인지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하나씩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1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아직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2라고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글자가 이 채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늘 하루가 분명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69세 김순덕 씨는 평생을 열심히 사신 분이었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며 살림을 도맡았고 남편이 사업이 어려울 때도 묵묵히 버텼습니다. 자식들이 다 크고 남편도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차례가 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차례가 오고 보니 쉬는 법을 몰랐습니다. 경로당 총무를 맡았고 일주일에 나흘은 손주를 봤습니다. 아파트 분여의 일도 빠지지 않았고
명절이면 온 집안 음식을 혼자 다 장만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순덕 씨 그렇게 무리하다 쓰러진다고. 그럴 때마다 순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몸이 안 좋더라고. 움직여야 살지.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덕 씨는 눈을 떴는데 몸이 일으켜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일어나 화장실을 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경로당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나가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오래 무시하셨어요. 당장 쉬셔야 합니다. 순덕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 쉬는 게 왜 이렇게 어색할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나를 위한 건가? 아니면 그냥 버릇이 된 건가? 며칠을 누워 계시던 중에 오래된 친구 68세 박미숙 씨가 문병을 왔습니다. 박미숙 씨는 몇 해 전부터 모든 걸 하나씩 줄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모임도 줄이고 욕심도 줄이고 자녀 걱정도 줄이며 지냈습니다. 처음엔 순덕 씨가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렇게 살면 심심하지 않을까? 저러다 혼자 외로워지는 거 아닐까? 그런데 오늘 곁에 앉은 박미숙 씨의 얼굴은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지만 표정이 밝았습니다. 순덕 씨가 물었습니다. 미숙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살게 됐어? 박미숙 씨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다 놓는 게 겁났어.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싶었지. 근데 있잖아, 순덕아. 우리가 다 붙잡고 있어야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놓아도 세상은 잘 돌아가. 오히려 우리가 놓아야 우리 인생이 비로소 시작되더라. 그 말이 순덕 씨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가 놓아야 우리 인생이 시작된다. 그날 밤 순덕 씨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구나.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손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 산 날이 얼마나 될까?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이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해서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순덕 씨는 경로당 총무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손주 돌보는 날도 일주일에 하루로 줄였습니다. 부녀의 일도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뭘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순덕 씨는 평생 가고 싶었던 남해 바닷가에 다녀왔습니다. 박미숙 씨와 단둘이 떠난 짧은 여행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야, 미숙아, 나 왜 이걸 이제 했을까? 박미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했잖아. 우리 지금이 제일 젊은 거야. 그날 찍은 사진 속 순덕 씨의 얼굴은 참 환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달려온 분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 순덕 씨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웃음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줄이는 것이 지는 게 아닙니다.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겁니다.
69세 김순덕 씨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그건 단순히 남의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아서일 겁니다. 우리 모두 어딘가에서 순덕 씨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붙잡아야 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붙잡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순덕 씨가 몸이 쓰러지고 나서야 멈춘 것처럼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춰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멈추는 것이 게으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패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평생을 버티고 참고 책임지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쉬는 것은 나약한 것이고 줄이는 것은 포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나무도 가을이 오면 잎을 떨굽니다. 잎을 떨구는 것이 나무가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겨울을 버티고 봄을 맞이하기 위해 스스로를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줄이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스스로를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오전과 오후는 서로 다른 가치를 요구한다고. 오전의 삶은 쌓는 삶입니다. 배우고 일하고 키우고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오전에 쌓은 것을 그대로 들고 오후를 살면 그 무게에 짓눌립니다. 오후에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칼 융은 이것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나로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의 오후를 제대로 사는 방식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하루를 온전히 자신을 위해 씁니다. 어떤 분은 그 하루를 걱정과 강박과 의무로 꽉 채웁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겁니다. 관계를 줄이고 욕심을 줄이고 강박을 줄이면 갑자기 하루가 넓어집니다. 그 넓어진 하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삶은 짧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짧게 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걱정과 강박과 비교로 채운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살아야 합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면 마침내 자연스러운 흐름에 이른다고. 억지로 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억지를 부리지 않고 흐릅니다. 우리의 노후도 그래야 합니다.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어야 합니다. 비워야 흐릅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습니다. 줄여야 비로소 진짜 소중한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평생 가득 채우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할 때입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닙니다. 비움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라고. 우리가 힘든 것은 관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관계를 다 지켜야 한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친 것은 자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 가진 게 적어서가 아닙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욕심 때문입니다. 사건은 바꿀 수 없어도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세월이 흘렀다는 것, 지나간 날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이것들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이지만 오늘 이 햇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세월만큼 깊어진 지혜가 있습니다. 지나간 날들은 돌아오지 않지만 오늘 이 순간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태도를 바꾸면 같은 하루가 전혀 다른 하루가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이 걸어온 길입니다. 우리는 참 많이 버텼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그 삶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 삶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녀들이 있고 지금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뒤로 밀어두었던 나를 이제 앞으로 데려올 차례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라고. 우리가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에서도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것, 내가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찾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의 후반부를 제대로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지치고 무너진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를 먼저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더하는 방향으로 살았습니다. 더 만나고 더하고 더 채우는 방향으로.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빼는 방향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비우는 방향으로.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평생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딱 하나만 바꿔보면 됩니다. 부담스러운 약속 하나를 정중하게 거절해보는 것. 자녀에게 하려던 걱정 한마디를 속으로 삼켜보는 것. 과거의 후회가 떠오를 때 잠깐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한번 크게 쉬어보는 것. 이 작은 하나가 시작입니다. 그 하나가 쌓이면 어느새 삶이 달라져 있습니다. 줄이는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잘 쉬어야 할 차례입니다. 잘 쉬는 것도 잘 사는 것입니다. 줄이면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그 진짜 삶이 어떤 모습인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크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한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하나만 줄여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것 하나를 줄이면 삶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이 쌓이면 어느새 노후 전체가 달라져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작은 승리라고 부릅니다. 큰 변화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어느 날 돌아보면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겁니다. 오늘 약속 하나를 거절했습니다. 내일은 걱정 한마디를 참았습니다. 모레는 과거의 후회 대신 창밖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 모이면 한 달 뒤 우리의 하루는 지금과 전혀 다른 하루가 됩니다.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관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한 발짝 물러서는 겁니다.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편안한지 아니면 더 피곤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피곤하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그 관계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나에게는 맞지 않는 겁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는 만나고 나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웃고 왔는데 집에 와서도 그 웃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지키십시오. 그런 사람은 곁에 두십시오. 한두 명이어도 충분합니다. 깊은 관계 하나가 얕은 관계 10개보다 훨씬 값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사람과 차 한 잔을 나누십시오. 전화 한 통을 드리십시오. 짧은 산책을 함께 하십시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로 가꾸는 겁니다. 그 깊이 있는 관계 하나가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줍니다. 욕심을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아침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것들이 전부 사라진 뒤에야 소중함을 깨닫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감사한 것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것. 이 작은 습관이 욕심을 줄이고 감사를 키웁니다. 감사가 쌓이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편안함이 행복입니다. 자녀 걱정을 줄이는 것도 오늘부터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걱정 이야기 대신 안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묻고 그 대답을 그냥 들어주십시오. 충고하지 않고 걱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것. 이것이 자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나 자신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자녀 걱정을 줄인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 해보십시오. 오래전에 좋아했던 노래를 들어보는 것.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어보는 것.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한 페이지만 펼쳐보는 것. 그 작은 시간이 나를 살립니다. 나를 살려야 자녀에게도 진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연습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상처가 떠오를 때 그것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지우려 하면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 그때는 그랬지.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 손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현실입니다. 기억 속에서 살지 말고 현실 속에서 사십시오. 세네카가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현재 속에서 산다고. 과거는 이미 끝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주어진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강박을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 목록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록 중에서 내가 하지 않아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것들을 골라보십시오. 아마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것들을 내일로 미루십시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강박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진짜 의미를 찾으려면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한다고. 내가 이것을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하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은 하십시오. 강박 때문에 하는 것은 내려놓으십시오. 그 구분이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에피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지는 것은 더 많이 가질 때가 아닙니다. 더 많이 내려놓을 때입니다. 관계를 줄이면 진짜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이 자유로워집니다. 욕심을 줄이면 지금 이 순간을 누리는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자녀 걱정을 줄이면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자유로워집니다. 과거를 놓아주면 오늘 하루가 자유로워집니다. 강박을 줄이면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줄이는 것이 곧 자유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곧 행복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풍요롭다고. 우리는 지금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줄이기 시작하면 그 충분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우기 시작하면 그 풍요로움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구나. 처음부터 여기 있었구나. 우리 세대는 참 많이 버텼습니다. 참 많이 희생했습니다.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 덕분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 긴 세월에 대한 선물을 받을 차례입니다. 그 선물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줄이는 것. 오늘부터 조금씩 내려놓는 것. 오늘부터 조금씩 나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피곤했던 노후가 편안한 노후가 됩니다. 불안했던 노후가 평온한 노후가 됩니다. 외로웠던 노후가 따뜻한 노후가 됩니다.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줄이기 시작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그 첫걸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장 먼저 줄이고 싶은 것이 생기셨다면 댓글에 번호로 남겨주십시오. 관계를 줄이고 싶으시면 1번, 욕심을 줄이고 싶으시면 2번, 자녀 걱정을 줄이고 싶으시면 3번, 과거 집착을 줄이고 싶으시면 4번, 강박을 줄이고 싶으시면 5번.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십시오.